그런데 이상하다. 남편이 뭔가 다르다.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뜬다. 어둠이 눈앞에 장막을 치고 있어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느낌이 곧 온다. 남편이 아니다. 나는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다. 누구? 나는 당황과 충격 속에서도 낮게 부르짖는다. 순간적으로 만에 하나 도둑이나 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큰 소리로 외쳤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나야, 여보. 왜 그래? 앞불싸. 목소리, 역시 분명 남편이 아니다. 누구세요? 나라니까. 왜? 자꾸 남자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머리맡에 스탠드 불이 확 켜진다. 남자가 손을 뻗어 불을 켠 것이다.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헉. 비명소리가 터진다. 어머나. 이런 맙서사.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앞집 남편이다. 남자 역시 나를 내려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몸이 굳은 채 망연자실하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은 나도 이웃집 남자도 마찬가지다. 놀란 토끼눈을 한 남자를 잠시 멀거니 올려다 보다가 나는 비로소 사태를 깨닫는다. 무엇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나는 갑자기 남자를 확 밀쳐낸다.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런데 잠시 멈칫하던 남자가 갑자기 버틴다. 낮고 강한 소리로 속삭인다. 쉬. 민지 엄마, 가만히 있어요. 나는 이 남자가 왜 이러나 싶어 더욱 밀쳐낸다. 그리고 나 역시 낮으나 단호하게 부르짖는다. 윤후 아빠, 왜 이러세요? 이건 뭔가 잘못. 그러나 그 순간 윤후 아빠가 내 입을 막는다. 술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집을 잘못 찾아든 것 같네요. 미안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잠깐만 참아요. 식구들께요. 알았죠? 윤후 아빠는 다급하게 말한다. 나는 비로소 상황이 이해가 된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구조가 모두 똑같다. 윤후 아빠는 아마 술김에 집을 잘못 찾아든 것 같다. 윤훈의 집과 우리 집은 구조가 같은 데다 안방에 놓인 친구 위치도 똑같기 때문이다. 남편은 오늘따라 야근이다. 월말 결산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어젯밤에 받았다. 그런데 왜 현관이 열려 있었을까? 윤후 아빠가 열쇠를 따고 들어오진 않았을 건 분명한데 그러다가 나는 아차. 한다. 어젯밤 민지가 비디오를 빌려다 본다고 나갔다. 오더니 문을 안 잠근 모양이다. 당연히 잠갔겠거니 생각해서 확인을 안 한 내 불찰이다. 딴 때는 자기 전에 항상 문단속하는 걸 잊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려고 하필 어젯밤엔 문단속하는 걸 잊은 것 같다. 아, 이런 일이. 나는 황당함으로 머리가 어지럽다. 윤후 엄마의 놀란 얼굴이 떠오른다. 남편의 황당한 눈빛도 스쳐간다. 그러는 와중에서 윤후 아빠는 어느 틈엔가 계속 내가 놀라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것조차 쉽지 않다. 기왕에 다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지 엄마, 기왕 이렇게 된 것 여기서 그만두면 더 우스워져요.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끄러우면 민지 깰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피차 곤란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건 그렇다. 민지가 깨서 안방 문을 열어본다면 일은 수습하지 못할 때까지 갈 것이다. 설사 민지가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민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 역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끔찍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도 우습지 않은가? 윤후 아빠는 차치하고라도 윤후 엄마 얼굴은 또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이웃에 살며 한 가족처럼 지내온 처지인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 역시 일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체념이 들기도 한다. 시작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설사 여기까지라고 해도 그저 에피소드로 치부해버리고 웃기에는 이미 글러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도무지 정리가 되질 않아 혼랍스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윤우 아빠를 용납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그런데 윤우 아빠는 참 뻔뻔스럽기도 하다. 일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얼른 백배 사죄하며 없었던 일로 눈 감아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사정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적반하장격으로 아예 본격적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있지만 조용히 알았죠. 그러자 윤우 아빠는 내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얼굴을 들고 다시 한번 못 박듯이 속삭인다. 나는 눈을 꿈벅이며 고개를 흔든다. 알았다는 표시다. 윤우 아빠, 어떡하시려고? 나는 소리를 죽여 말한다. 무언가 사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채운다. 할 수 없잖아요. 집을 잘못 들어왔다고 말해도 누가 믿겠어요? 민지 아빠나 우리 집 사람이나? 안 그래요? 그래도 이건 숨죽여 대화를 나누면서도 윤후 아빠는 계속 저도 그렇게 되면 꼴이 더 우습잖아요. 집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가 하다 말았다. 그럼 얼마나 웃겨요. 그럴 바엔 꿈 한 번 꾼 셈치고. 앞으로 윤후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꿈꾼 것뿐이라니까요. 이건 꿈이에요. 아니라는 거 윤후 아빠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갈까요? 그리고 애엄마한테 여보, 나 술김에 집을 헷갈려서 민지네 들어갔어. 그리고 민지 엄마가 당신인지 알고 응응 하다가 잘못된 줄 알고 얼른 그만두고 달려왔어.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까요? 그럼 애엄마가 웃고 말까요? 그건 민지 아빠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죠? 민지 아빠도 허허 웃고 말까요? 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래선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민지가 깰지도 모르고 그 이후의 일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순순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 감정을 느낀 것도 아닌데 정말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 뜻밖의 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윤호 아빠는 아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계속이라는 뜻이 분명하다. 좀 전에 말한 말투 속에는 그래서 협박의 냄새까지도 은근히 풍긴다. 윤후 엄마나 민지 아빠를 들먹이는 게 그렇다. 물론 윤후 아빠가 윤후 엄마나 민지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꺼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내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나만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일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있을 터이니까 그래서 윤후 아빠는 끝장을 보겠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다고 믿는 것 같다. 특히 나를 보기가 더 민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차라리 내 앞에서 좀 더 당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남자들이란 참.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머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믿을 수 없게도 나는 차츰 상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점점 나는 스스로 놀란다.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더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건가? 잘못된 상황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혼란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황에 이끌려. 그런데 어쩌란 말인가?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 있었지 않은가 말이다. 갑자기 눈앞이 하얘진다. 무한한 정적 속으로 빠져든다. 텅 빈 무의식의 공간 속으로. 머릿속까지 텅 빈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의사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오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5분 대기조의 약자인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 5분 안에 출동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군대는 안 다녀왔지만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365일 거의 모든 나날을 오대기로 살고 있는데요. 퇴근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위급한 환자가 이송되거나 긴급 상황이면 호출을 받고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일상이나 여유를 누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소명의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초를 다투는 상황. 위급한 환자를 1차적으로 살피는데 그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그 바쁜 생활 와중에 저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게 이해심 많은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늘 시간을 쪼개 사는 저에게 맞춰주었습니다. 심신이 지칠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준 남편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프로포즈 받았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쉬는 날에 맞춰서 호텔 디너를 예약했던 남편이었거든요. 별다른 말 없이 쉬는 날이니 맛있는 거나 먹자는 말에 평소와 같은 데이트인 줄 알았어요. 집 앞까지 저를 데리러 왔고 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는 순간 응급실에서 긴급 호출에 연락이 왔고 남편은 병원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미리 다 예약한 거라고 했지. 어떻게 하지? 이제 와서 취소도 안 될 거 아냐. 오빠라도 가. 나 혼자? 친구랑 가든지 어머님이라도 모시고 가든지. 정말 미안해. 나 너무 급해서 이만 가볼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을까. 응급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뒤늦게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병원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당 예약을 취소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옷매무새를 다듬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남편의 차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자동차 트렁크 안에 오색 빛깔의 풍선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위로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가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병원 앞에서 프로포즈를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지 뭐. 정말 그날만은 긴급 호출이 없기를 바랐는데. 응급 상황이라는 게 뭐 의사 상황 봐가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오히려 낭만적이었어. 날씨도 너무 좋고 꽃향기가 가득한 밤이었잖아. 정말 몰랐어? 서프라이즈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눈치챈 것 같아가지고. 몰랐지. 예약 취소를 한 건지 자기라도 가서 맛있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또 약속을 깬 거라 미안한 마음뿐이었어. 우리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계획대로 되질 않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살다 보면 계획이라는 게 무색해지고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많겠지.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어때?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건 정말 자기밖에 없어. 응급실에서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은주, 네가 자랑스러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의 선한 성품이 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품이라는 게 유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려받았다는 말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남편을 포함해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보다 1살 어린 도련님까지 시댁 식구 모두 선하고 자상했거든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 아들 둘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은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어머님 쪽 친정도 원래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남편과 도련님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사실상 고생 한 번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거만하거나 남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절 없고
오히려 남을 많이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 막연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런 편견을 갖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지내며 부자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에 비해 사실 저는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하던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안 풀렸다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기울어졌어요. 집을 팔고서 트럭 하나에 소박한 짐들을 싣고 이사를 가던 날이 생각납니다. 방 2칸짜리 월세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전까지 가정주부였던 엄마도 당장 무슨 일이든 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할 만큼 어려웠거든요. 한순간에 평범함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어졌고 저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 노력하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은주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이 깜깜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빠 때문에 너랑 엄마까지 고생을 시켜 미안하다. 그래도 이만하기를 어디에요. 비바람 막아줄 지붕이 있고 지친 몸 뉘어 쉴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식구 아픈 곳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당신 말대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 아빠와 엄마는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으며 서로를 의지했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엄마 아빠는 나를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고민했고 학생 신분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를 했어요. 매번 새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살 형편이 안 되어서 친구들의 것을 빌려보고는 했는데 빌린 것은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읽고 외우고 외운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고 나중에는 풀었던 문제를 변형해서 새로 문제를 만들기까지 하면서요. 진짜 독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상담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 성적을 유지하면 원하는 대학과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직업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소명의식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TV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다니며 환자들을 살피는 게 되게 인상적이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실력 있게 환자들의 병도 잘 고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의 마음까지 살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야겠다. 나중에서야 그런 생각을 한 거였죠.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한 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가 되려고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대에 간다는 말이구나. 우리 은주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당연히 의대 갈 수 있지. 은주 너한테 그런 목표가 생겼다니 잘 됐다.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학비는 책임질게. 초등학생일 때 집이 어려워졌던 건데 부모님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때문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즈음에는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물론 항상 빠듯했지만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저희 부모님은 제 꿈을 위해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며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냈거든요. 의대에 들어가서는 고3 때보다 더 독하게 공부를 했고 다행스럽게 매학기 좋은 성적을 유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어요.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서 장학금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번 전액 장학금은 아니었는데 나머지 학비는 부모님께서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집이 완전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던 부모님. 하나밖에 없는 딸의 꿈을 지지해주며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인턴을 마칠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됐고 레지던트 2년차에 결혼을 했거든요. 전공을 응급의학과로 선택했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정말 바쁠 때였는데 다행히 상견례와 결혼식은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이 처음 만난 게 상견례 때였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의 인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곱고 귀하게 키운 따님과 우리 아들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하니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 철민이 마음은 착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큰 욕심이나 야망이 없었거든요. 욕심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욕심도 있으니까요. 그저 제 아버지처럼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는 걸로 만족할 녀석인데 저희 집에서 의사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부부의 연이라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건데 둘이 좋아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은주 어릴 때 하던 일이 힘들어져서 본의 아니게 우리 딸 고생을 많이 시켰네요. 좋은 것 먹이고 입히며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게 세상 모든 부모 마음인데 저희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하는 엄마 아빠 생각해 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한다며 학생 본분에 충실하여 꿈을 이룬 딸입니다. 은주한테 듣기로는 철민이가 이해심도 많고 성품이 훌륭한데 사돈어른 사부인께서 그리 키우셨다고요? 저 역시도 아이들끼리 서로 위하고 아끼며 잘 사는 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네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훈훈한 덕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안 주려고 하셨어요. 그걸 막 베푼다는 듯이 티를 내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쪽에서 조금 보태면 된다.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학병원마다 다르지만 레지던트 월급이라는 게 하는 일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월급 받으며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게 얼마 안 되었거든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오래 했던 터라 모아둔 돈이 많았고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고생하며 시작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집을 얻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보니 결혼할 때 지원을 안 받는 게 최고다. 어느 쪽에서든 지원을 받으면 다 지원해준 만큼 바라는 게 많고 결국은 족쇄가 되고 부부 사이 불화로 이어진다고들 말을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절 티를 내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고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의사라고 하니 친구들 모임에서는 다들 부러워하며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지 뭐니? 의사 전공도 다양하고 많지 않니? 조금 더 편한 거 생각한다면 가정의학과니 피부과니 그런 것도 많은데 나는 은주 네가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게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니? 또 중요한 일이고. 우리 며느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귀중한 사람이다. 보물이야, 보물. 어머님, 항상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마음 없이 그냥 하는 말 아닌 거 알지? 나는 우리 며느리가 너무 귀하고 정말 자랑스러워서 그런 거야. 그럼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거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철민이 집안이라는 거야 일찍부터 가르쳤는데 집에서 잘하고 있니? 같이 일을 하는데 덜 바쁘고 덜 힘든 사람이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여야지. 남자들이 집안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틀린 거야.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지. 어머님, 남편은 100점이에요.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청소도 빨래도 저보다 더 잘하고 더 신경 많이 써요. 어머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요. 그래야 내 아들이지.
당신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얘 며느라가 이 집에서 제일 바지런히 움직이고 명절 때 전 부치느라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인 줄 아니? 나다 나. 두 아들도 잘하지만 아직 내 실력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아무래도 돌아오는 명절 때 두 아들놈 데리고 특급 훈련을 시켜야겠어. 아주 조금만 내가 눈을 돌리면 전이 타고 그런다니까. 저도 아버님께서 부친 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자화자찬 같지만은 전 부치는 것만큼은 너희 시어머니도 내 실력을 인정하거든. 며느리한테 기대를 잔뜩 심어줬으니 실망시키지 않게 잘해보세요. 너희 시아버지는 다 잘하는데 특히나 동그랑땡이랑 깻잎전, 고추전을 기가 막히게 부친단다. 그 깻잎 안에 들어가는 속까지 직접 다 버무리고 양념을 하는 건데 너희 시아버지 전맛을 보면은 밖에서 파는 전은 못 먹어요. 그건 정말 당신이 전국 1등 최고예요. 에이 뭘 쑥스럽게 그냥 하다 보면 느는 거지. 나라고 처음부터 잘했나? 그래도 이제 다 큰 아들 둘에 그중 하나는 장가까지 갔으니 슬슬 은퇴를 해야지. 내 후임 실력을 확실하게 만들고 은퇴할 테니 걱정 마라. 저희 시아버지는 너무너무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거든요. 어머님과 대화를 할 때면 아버님 눈에서 아직도 막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머님을 바라보시는데 정말 두 분을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부부 사이가 저래야 한다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보다 한 살 어린 도련님 또한 아버님을 닮아서 다정다감하고 세심한 성격이었거든요. 남편의 프로포즈도 프로포즈였지만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음먹게 된 건 처음 시부모님을 배웠을 때였거든요. 남편은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잘하고 동생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1살 아래 연년생인 도련님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이 32살이었는데 도련님은 그때까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신혼집에 도련님이 한번 놀러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정말 형제끼리 사이가 돈독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도련님은 나이가 어린 저한테도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근데 철수야, 너 요즘 뭐 만나는 사람 없어? 자기야, 철수가 20대 때만 해도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여자친구 선물은 뭘 해줘야 하는지 미주알 고주알 나한테 다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거든? 완전 내가 철수 데이트 코치였잖아. 어머나, 당신 정말 연애 고수였구나? 그러니까 도련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연애사를 다 말했겠지. 도련님, 맞아요? 형, 엄청 연애 고수예요? 형수님, 궁금하세요? 형, 나 형수님한테 다 말해도 돼?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거 웬만한 걸로는 못 막을 거야. 절수 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야말로 내 연애 전적 다 알면서 별거 없고 싱거운 것밖에 없는데 뭐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야? 자기야, 철수가 장난치는 거야. 나 연애 고수 아니야. 오히려 쑥맥이었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농담이고요, 형수님. 형은 인기남이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고 뭐가 복잡하고 하려면 말도 잘하고 좀 번지르르 해야 하는데 형이 그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거짓말도 못하고 비상금 같은 게 있다고 해도 형수님한테 금방 들킬걸요?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저 이 사람 그런 점이 좋아서 결혼한 거거든요. 진솔하고 착한 걸 최고로 본 건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서 놀랐지 뭐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형수님. 형은 진짜 타고난 장남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듬직한 아들이고 저한테도 든든한 형이죠. 어렸을 때 누가 저 못살게 굴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갔다니까요. 형제는 용감했다. 그게 우리 형제 이야기예요. 소심하고 겁먹었다가도 형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덩달아 용감해졌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말썽꾸러기들이었는데 이런 아들 둘 키우느라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렇지 않아, 형? 우리 엄마 원래 엄청 조곤조곤하고 내성적이었다고 했는데 아들 둘 키우면서 성격도 바뀌고 여장부가 됐다고 했잖아.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지금도 여성스러우시잖아요. 전 오히려 아들 둘 키운 것 같지 않게 엄청 차분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소녀 같은 면도 있으시고요. 엄마가 우리한테는 엄하게 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소녀 같긴 하지. 맞아. 정말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세요. 절수 너 은근히 말을 돌린다? 연애 안 하냐고 했더니 대답은 안 하고. 형, 이제 상처가 아물려고 하는데 너무하네. 뭐야, 너 만나던 여자랑 헤어졌어? 꽤 됐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당분간 연애는 쉬려고. 결혼 생각도 지금은 별로 없네. 아주 나중이면 모를까. 그래도 형이 형수님이랑 결혼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러운 마음도 들기는 해. 어머, 그래요? 이 사람 행복해 보여요? 그럼요, 형수님. 얼굴에 나 결혼해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써있는데요. 당분간 연애 생각이 없다는 도련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20대 어릴 때야 그냥 좋다는 이유로 만나고 헤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처럼 쉽게 연애를 못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되고 신중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보는 도련님은 저희 남편처럼 착하고 오히려 재치와 유머스러운 부분까지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괜찮으니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하면서 주변에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 없나 괜히 병원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바쁘지만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어요. 대학원 공부까지 마치고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던 도련님. 앞날이 창창했던 도련님이 급성 혈액암에 걸렸고 힘든 투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32살 너무도 젊은 나이였기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 검사를 받게 된 것은 제가 일하던 대학병원이었는데 집중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겠다는 시부모님이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며 온 가족이 도련님의 회복을 위해 매달렸지만 빠르게 퍼지고 전이 되는 암세포를 막을 수가 없었고 투병을 한 지 1년 반 만에 그만 도련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빠르잖아요. 마지막 너무나 야위고 고통스러워하는 도련님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과 저까지 이대로 도련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떠날 때가 가까워오자 도련님은 오히려 의연해했고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병실에 시부모님과 남편, 온 가족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주에 계속 힘이 없던 도련님이었는데 그날은 모처럼 기운을 차린 듯 보였고 이런저런 소소한 추억,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유치원 때 남편과 탐험을 떠난다 했다가 길을 잃어버린 일, 가족들이 같이 놀러갔던 여행에 대한 추억들. 시부모님은 울다 웃다 하면서도 도련님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피곤하네. 아버지, 엄마, 형수님, 잘 지내셔야 해요. 많이 고맙고 사랑해요. 나 이제 갈게요. 철수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엄마는 널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갈게요라는 말을 끝으로 도련님은 깊은 잠이 들었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참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대학 동기들, 대학원 동기들, 연구소 사람들. 많은 분들이 도련님의 밝고 따뜻했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네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 말을 장례식 기간 내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가족이 된 지는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유난히 남편과 가까웠던 동생이었고 형제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가족이 되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더 자주 볼 걸, 더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도련님이 떠난 뒤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전과 많이 달랐죠. 도련님은 떠나기 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의 방을 그대로 두셨어요. 쓰던 침대와 책상, 물건들까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님은 도련님의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레지던트 4년차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일은 여전히 바빴고 남편은 퇴근 후 종종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다 늦은 밤에 집에 오곤 했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일하며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 무사히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는 분도 있지만 위기를 못 넘긴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인턴 때부터 생각하면 응급실 5년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떠나시는 분들,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하루에도 수없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누군가의 생명이 희미하게 사라져만 가는데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며 슬픔과 공허함으로 삶을 버티는 이들은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덧 도련님이 떠난 지 1년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기일을 지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사진 속 도련님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셨어요. 철수야,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니?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니 부디 편히 쉬어라. 여전히 사랑한다, 내 아들. 철수야,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데 꿈에라도 한번 찾아와주면 좋겠구나. 1년이 지났지만 함께 대화하던 순간이 어제처럼 느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기일을 지낸 지 한 달. 여전히 저는 병원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 의사로 정신없는 날을 보내며 일을 하던 중 한 남자가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저는 그 환자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온 남자는 다름 아닌 도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헛것이 보이나? 내가 요즘 상태가 안 좋은가? 혼란스러움 속에서 몇 번이나 그 환자의 얼굴을 살펴봤는데 분명히 도련님이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잠깐의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병원에 응급실에 도련님이 실려왔어. 근데 도련님이 많이 다쳤어. 여보, 어떡하지?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고 간신히 숨을 고르며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철수는 1년 전에 죽었잖아. 우리 곁을 떠났잖아.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간 건가? 저조차도 저를 믿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다쳐서 온 그 남자는 도련님이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 상태를 걱정하며 끝나는 시간 맞춰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고 아무리 봐도 도련님이 맞는데 틀림없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어머님, 전데요. 그래, 일하는 시간 아니니? 어쩐 일로 지금 시간에 전화를 했니? 별일 없지? 어머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지금 병원인데요. 조금 전 응급실에 어떤 남자가 실려왔는데 그 남자가 도련님이에요. 뭐라고? 어머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눈 비비고 정말 여러 번 봤는데요. 정말 도련님이에요. 어머님, 얼굴뿐 아니라 체격이랑 그냥 모든 게 도련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남편한테 말했는데 저한테 정신 나갔냐 그러네요. 저도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는데 어머님, 정말 제가 봤거든요. 만났거든요. 그 환자 어떻게 됐니? 응급처치 끝나고 병실로 이동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정말 도련님이 틀림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보다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환자가 병원에 있냐는 걸 재차 확인하면서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호출이 왔고 응급 환자를 살피러 달려갔습니다. 2시간 동안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숨을 고르고 나니 다시 떠오르는 것은 병원으로 실려온 도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병실로 찾아갔거든요. 그렇게 찾아간 병실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야, 왔니? 바쁜 건 끝났어? 어머님,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지금 철민이도 이리로 오는 길이다. 철민이 오거든 우리가 다 설명하도록 할게. 시부모님은 환자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옆에 나란히 앉아 그윽한 눈으로 잠든 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도련님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련님을 매일같이 그리워하던 시부모님인데 도련님이 다쳐서 병원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때 연락을 받은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누워있는 환자, 남편과 저를 차례로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우선 철민아, 그동안 너한테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미안하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 아니 철수가 틀림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철수는 1년 전에 떠났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 이 사람 알아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다 네 엄마로부터 시작된 인연이지. 시부모님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저와 남편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 고향이 전남 여수인데 내가 여수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았다. 20살이 넘어 우리 아버지 일 때문에 서울로 오기 전까지 거의 여수에 있었으니까. 엄마 고향이 여수인 거 알아요. 예전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여수에 갔었잖아요. 아버지, 엄마 여수 좋아한다고. 그래, 맞아. 여행도 여행이었지만 여수에 갔던 이유도 따로 있었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말이야. 하여간 여수에 오래 살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와 죽고 못 사는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 순옥이라는 친구야. 우리는 초등학교 때 만나서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는데 순옥이는 참 마음이 착하고 여린 애였어. 당시에도 여수에서 사업을 하며 이름을 알리던 우리 아버지 덕분에 여수에서 잘 살았는데 이런 나에 비해 순옥이네 집은 참 어려웠어. 당시에 순옥이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누워만 지내고 순옥이 엄마가 횟집에서 일을 하며 순옥이를 키웠거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짝이 되어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말해서 순옥이 집에 데려와 여러 번 밥도 먹고 또 중학교 때는 학급비도 내주고 그렇게 오래 잘 지냈었어. 그러다 우리 집이 다 서울로 옮기게 되었고 나와 순옥이도 헤어지게 됐지.
순옥이는 계속 여수에서 지낸다고 했었거든. 26살에 네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했고 1년 뒤에 바로 철민이 너를 낳게 되었지. 내가 너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몸도 풀기 전이었는데 순옥이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잘 지내냐며. 자기도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만났냐, 뭐하는 남자냐, 너한테 잘해주냐 이거저거 묻는데 그냥 결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 마음이 좋지 않았지. 순옥이네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고 순옥이도 20살이 되자마자 제 엄마 따라 횟집에서 일을 하며 생활을 했거든. 같은 지역에서 일하러 왔던 남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의지하게 되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야.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철민이 네가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되었을 때라 내가 결혼식에를 갈 수가 있어야지. 몸도 좋지를 않고 갓난쟁이인 너도 있고 그래서 그냥 축의금으로 돈만 붙여 보냈다. 그 뒤로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글쎄 순옥이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기쁜 마음이었어. 비슷할 때 낳았으니 나중에 애들끼리도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다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 또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라고. 근데 하나가 아니래. 아들 쌍둥이를 가졌다고 했지. 그냥 뱃속에 하나만 있다가 낳는 것도 힘든데 둘이나. 배가 얼마나 부를까. 또 낳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들까. 가녀린 몸으로 아들 쌍둥이를 가진 순옥이. 또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쌍둥이를 어찌 키우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순옥이가 걱정 말라고 그러더라고.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 돌 지나고 나서 순옥이 보러 네 아버지랑 너 데리고 여수에 간 적이 있다. 순옥이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야. 순옥이 남편이라는 사람 보면 나도 여수 사람이고 순옥이의 오랜 친구라고 인사를 하려 했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몸에 좋다는 거 이거저거 잔뜩 바리바리 챙겨 여수로 가서 순옥이를 만났어. 아들 쌍둥이도 그때 처음 봤었고. 여보, 그때 우리가 순옥이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뭔가 달랐을까?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그래, 적어도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알아봤을지도 모르지. 그때 못 본 거, 그게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워. 순옥이 남편이라는 그놈이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런 망나니가 따로 없었어. 순옥이 임신했을 때부터 술만 마시면 손이 올라가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는데 그 당시 순옥이가 그런 말은 안 했거든. 그냥 쌍둥이들 참 복스럽고 귀엽다. 그런데 일란성이라고 해도 너무 똑같이 생겨서 처음 본 우리로서는 전혀 구분이 가질 않는 거야. 하여튼 간에 쌍둥이들 안아보고 순옥이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쌍둥이들 옷이랑 다 챙겨주고서는 그렇게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 그 뒤로 종종 통화를 하면 쌍둥이 키우느라 아주 정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하며 거의 도와주는 게 없고 순옥이 혼자 고생을 하는 것 같았지. 그러다 철민이 네가 3살이 되었을 때 어느 밤에 아주 급한 전화가 온 거야. 순옥이었어. 이 오밤중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지금 여수를 떠나야 한다는 거야. 여수에서 멀리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서울로 가면 우리를 만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니 갑자기 서울을 오겠다고 하니까는 쌍둥이들이 아직 어릴 땐데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네 엄마가 물었더니 그냥 갑자기 오열을 하며 울었다고 하더라. 쌍둥이 중에 작은 애 하나만 데리고 가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 우선 알겠고 날 밟거든 기차 타고 서울로 와라. 서울역으로 데리러 가마.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랬어. 다음날 네 아버지랑 같이 서울역에 가서 순옥이를 만났다. 얼굴이며 팔에 어찌나 멍투성인지 누가 이렇게 한 거냐고 물으니 남편 쌍둥이들 아빠라는 작자가 그리했다는 거야.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당장 가서 조치를 취하자 했는데 아주 한사코 말리더라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고 임신했던 중에도 아주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그런 놈이었대. 술만 문제가 아니라 도박에도 빠져서 생활도 아주 어려웠고. 아, 왜 그런 상황을 말을 안 했냐. 내가 도울 게 있었을 텐데 했더니 그냥 애들만 생각하며 참았다고 그러더라고. 기가 막힌 게 우리를 그렇게 찾아왔을 때 쌍둥이들이 2살이 되었을 땐데 애들 출생 신고도 못했다는 거야. 남편이라는 놈이 그걸 못하게 했대. 남편이란 놈은 술 먹고 도박한다고 밖으로 놔둘지 순옥이 혼자 그 쌍둥이들 돌보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자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인간이 그냥 말도 못하게 화를 내면서 못 나가게 자꾸 버티고 아주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했대. 이혼을 하고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놈이 쌍둥이 둘 다는 못 데려간다고 하나만 데려가라고. 절대 안 된다고 안 놓아주더래. 그 남편 놈이 쌍둥이 중 큰애를 데리고 있겠다고 바락바락 우겨대고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끝내자. 다 같이 끝을 보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순옥이가 작은 애를 데리고 도망을 쳤다는 거야. 우리한테 말을 하기를 자기가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면 큰애를 데려올 거라고, 꼭 데리고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지금 당장 가서 그놈한테 있는 애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고 감정이 앞서 있으니 자극을 하면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멀지 않은 때 잘 이야기를 해서 애를 데려오겠다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순옥이가 서울에서 지낸다고 하기에 너희 아버지랑 내가 돈을 보태어 순옥이 지낼 곳을 마련해줬어. 꽁으로 놀고 빌붙고 살 수 없다고. 우리한테 돈을 갚을 거라고. 여수에 두고 온 애도 데려올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순옥이는 바로 일을 구했어. 여수에서 식당 일을 오래 했으니 서울서도 같은 일을 구했지. 그런데 정말 순옥이랑 쌍둥이 중 둘째 애기가 서울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식당 일을 마치고 애기 데리러 가던 순옥이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병원에 가서 손 써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았어.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 떠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 지내던 곳이 우리가 얻어준 곳이었거든. 애기가 있을 건데 어디 맡겼다고 했는데 이름이면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 집 근처 어린이집이라는 곳은 다 돌아다녀서 애를 찾았어. 2살밖에 안 된 애기였는데 제 엄마가 떠난 것도 모르고 어찌나 불쌍하든지. 애기를 우선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순옥이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그때 우리 집에 데려온 애가 철민이 네 동생 철수였어. 철수요? 그럼 철수가 순옥 아주머니 애기였어요? 그래. 네 아버지랑 상의를 한 끝에 우리가 순옥이 애를 입양하기로 했어. 2살이었는데 글쎄 순옥이 말로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 애를 입양해서 우리 아들로 키웠다. 그때 철민이 네가 3살이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라 갑자기 동생이 생긴 것도 다 기억을 못할 나이였지. 너는 철수가 처음 왔을 때부터 철수를 신기하게 봤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네가 철수 곁에 앉아있고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어주면서 네가 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3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애가 동생을 챙기면서 말이야. 언젠가 네가 다 크고 나면 이야기를 해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만약 철민이 네가 초등학생이나 나이가 좀 들었으면 당연히 철수 데려온 것도 알았을 건데 그 당시 철민이 네가 너무 어렸어서 그런지 전혀 모르는 것만 같았어. 진짜 동생, 친동생처럼 네가 철수를 너무 아끼고 둘이 사이가 좋아 형제로 잘 자란 거야. 그렇게 되고 보니 철수한테 사실 너를 입양을 한 아이다. 우리가 데려왔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 우리 아들로 키웠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걸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네 아버지와 나만 아는 일로 하기로 했어. 우리 철수는 갈 때까지도 몰랐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철수는 우리 아들이었으니까. 철민이 너와 하나도 구별 없이 똑같이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고 철민이 네 동생으로 평생을 살아왔지 않니? 그런데 철수가 이렇게 일찍 떠날 줄이야. 어머님, 그러면 지금 이 누워있는 이 사람, 이 남자가 혹시 도련님의 쌍둥이 형인 거예요? 너한테 철수가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랑 네 아버지는 바로 알았다. 철수가 쌍둥이니까. 우리 철수는 일찍 떠났는데 철수가 나타났다는 건 철수 쌍둥이 아니고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엄마, 철수 입양하기로 했을 때, 아니, 입양해서 우리 식구가 됐을 때 왜 철수의 쌍둥이 형을 안 찾았어요? 그때는 이미 순옥이 아주머니도 안 계실 때였고 철수 친아빠라는 사람이 나쁜 놈인 거 알았을 건데 철수 쌍둥이도 데려왔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생각을 안 했겠니? 순옥씨 장례 치러주고 철수 우리 호적에 올린 뒤에 네 엄마랑 같이 여수를 찾아갔었다. 순옥씨 지내던 집이라고는 딱 한 번 갔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갔어. 철수 쌍둥이를 데려올 생각이었지. 출생신고도 못하게 한 인간인데 그 쌍둥이 애를 애엄마 없이 어떻게 돌보려나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 우리가 너무 늦었던 거야. 좀 더 일찍 갔었어야 했어. 네 아버지 말대로 순옥이가 서울에 왔던 그날, 그 다음 날이라도 여수 가서 쌍둥이 애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순옥이 말을 따랐지. 우리도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몰랐으니 시간 조금 지나고 잘 구슬려서 애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했는데 순옥이가 그리 일찍 떠날 줄 우리도 몰랐어. 하여튼 철수를 입양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철수 형을 데리러 여수에 갔는데 글쎄 그 인간이 사라졌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도 그냥 애를 데리고 사라졌대. 웬 여자가 있다고 했나? 쫓기는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리를 하고 그 어린애를 데리고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출생신고라도 되어 있으면 어떻게 찾겠는데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방법이 없더라고. 그때는 여수에서 발길을 돌렸지만 돌아와서도 그 애를 찾아보려 했는데 아무런 실마리가 없고 시간이 지나니 네 엄마도 나도 그 애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었어.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그 애를 데리고 가서는 잘 키울 것 같지가 않았거든. 여자가 있든 뭐든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하면은 애를 키워주겠지만은 그 놈이 고약한 놈이라 어느 여자가 그 놈 곁에서 사느냐는 말이지. 철수를 우리 아들로서 잘 키웠지만 문득문득 철수를 볼 때마다 철수 얼굴과 꼭 닮은 그 쌍둥이 생각이 종종 나더라.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 철수 떠나고 나서 또 기일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찾아도 만날 수 없었던 철수의 형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여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철수가 보내준 걸까? 아니면 그 먼저 떠난 순옥이가 자기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한테 그리 보내준 걸까요? 응급실에 실려온 도련님의 쌍둥이 형. 제가 최초 구급대원에게 듣기로는 공사장 인부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온 거라고 했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몇 시간이 지나 도련님의 쌍둥이 형이 깨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빠르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고 긴급 수술을 한 끝에 회복을 할 수가 있었죠. 퇴원을 앞둔 그를 우리 가족이 만났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민수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라는 그 사람도 평생 자기가 쌍둥이인 줄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우리 도련님 사진을 보여주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사진 속에 있었으니까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민수 씨에게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순옥 아주머니,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란 그에게 쌍둥이였고 동생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그에게 그 가족의 진실을 꼭 알려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한테 가족이 또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엄마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집을 나갔다, 몹쓸 여자였다, 생각도 하지 말라며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에... 제가 쌍둥이라고요? 제 동생이 있다고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난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망나니 못된 아버지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새로 여자를 데려왔는데 거의 돌봐주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때는 2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데려갔다고요. 뒤늦게 출생신고도 했지만 순옥 아주머니랑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기에 저희 시부모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중학교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 아버지를 그래도 돌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했다고 해요. 주유소, 배달, 공사장. 안 해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건지?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를 않잖아요. 평생을 엉망으로 살아왔던 인간인데 1년 전에 큰 사고를 치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오래 못 나올 거예요. 순옥 아주머니와 쌍둥이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그 남자. 얼굴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인간이 감옥에 가고 또다시 혼자가 된 민수는 공사장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복잡하게 꼬였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민수 씨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 같지 않은 아버지라는 인간 말고 저한테 엄마,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거, 가족이 있었다는 게 위안이 되는 한편 어머니도 쌍둥이 동생도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셔서 또 어머니 그렇게 가신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을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들, 또 떠난 쌍둥이 동생의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머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순옥 아주머니와의 인연, 또 그 쌍둥이 아들들과의 인연. 특히나 도련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시부모님의 사랑하는 아들, 남편의 동생,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 도련님이 떠난 지 1년이 지나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된 민수 씨. 아무리 봐도 정말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서 시부모님과 남편, 저는 꼭 도련님을 다시 만난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
시댁 식구들 모두는 민수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민수 씨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공부며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었고, 민수 씨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수 씨가 결혼을 했거든요. 참하고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결혼을 할 때 시부모님께서 혼주석에 앉으셨으니까요. 사실상 가족처럼 도련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럴 때면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도련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민수 씨 내외는 우리 가족과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늘에 간 순호가주머니나 우리 철수 도련님이 바라는 것이 민수 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시부모님께서 어린 철수 도련님을 거둬 자식으로 키우셨는데, 철수 도련님과 꼭 닮은 쌍둥이, 홀로 남은 그가 행복하게 지내기를 하늘에서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인연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 기이함과 놀라움에 숙연한 마음입니다. 인연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시부모님께 존경을 담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